저는 지금 KBS 기자로 26년 차 기자고 지금 네. 현재 맡고 있는 거는 이제 그 보도본부에서 시사 제작 일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주로 그 외교안보하고 그다음에 국내 정치 쪽을 주로 했었는데 머니올라의 경제 유튜브를 하면서 한 1년 반 정도를 경제 쪽에 굉장히 좀 그 집중적으로 좀 빠져 있는 좀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바탕이 돼가지고 제가 기존에 했었던 이제 외교안보와 또 경제 이 경험을 가지고선 쓴 책이 이제 부의 설계라는 책입니다. 베이징 특파원도 이제 했었고 그 외교부 출입도 했었고 또 북한부 담당도 하고 그쪽으로 했고 네, 또 이제 국내 정치에서 이제 그 국회 쪽 출입도 하면서 그 국회 반장까지 이제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디지털 미디어국 쪽으로 제가 이제 옮겨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학원도 다니면서 네. 그래서 디지털 쪽에 좀 이렇게 눈을 떠서 한번 유튜브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때 이제 경제 쪽이 아무래도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코로나 직후에 그래서 이제 경제 유튜브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정말 수많은 그 강호의 고수들, 강호의 고수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머니올라에 출연하셨던 한 100명 넘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아, 이분들의 역량이 각각 분야로 쭉 있지 않습니까? 뭐 주식, 부동산, 연금, 뭐 건강보험 해가지고 쭉 다양한데 아, 이거를 하나를 이렇게 모아서 한 개인이 어떻게 부를 좀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쓴 책이 부의 설계입니다. 네. 그 정치와 경제가 실제로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엮여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교안보 할 때 항상 그렇게 가장 큰 틀로 볼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교안보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힘겨루기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정치적인 이슈, 그다음에 뭐 이제 선거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경제가 들어가니까 다 옛날에 설명이 안 됐던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그 과거에 이제 미국이 쭉 강대국을 유지하다가 그 일본이 거의 미국을 거의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미국이 치면서 일본이 주저앉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쭉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전체 GDP 한 70%까지는 미국이 이제 용납을 하다가 아, 더 이상 하면은 우리가 당하겠구나 하니까 여기서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치는 거고 예, 그게 다 맞물려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가 진짜 이걸 같이 보게 되는 같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책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개인의 차원에서 부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 시장의 외부적인 환경 그렇죠. 그런 거를 또 많이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책에서 제가 조금 이제 딱 눈에 확 들어갔던 게 좀 딱 구체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그 노후에 그 월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 부분이 확 와닿더라고요. 혹시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제가 가장 이번에 책에 중시했던 게 그 부분인데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사실 저도 뭐 직장 생활 지금 26년 하고 있지만은 잘 몰랐던 부분인데 그 보통 이제 전쟁에서 전쟁 영화들 봐도 그렇고요. 저걸 갖다 공격하려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성을 갖다가 단단하게 쫙 계속 쌓아놓거나 성체를 쌓아놓거나 하잖아요. 그 이유가 가서 혹시 내가 거기서 전투에 지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나를 보호해야 될 그런 안전한 피난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금이 똑같은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투자라는 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안전한 성체를 만들어 놔야 된다. 그게 바로 연금인데 그 제가 3층 연금이라고 한 게 그 국민연금 이렇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다음에 직장 다니면은 들어오는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개인연금 요 세 개를만 잘 해놓더라도 노후에 월 한 4,500은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좀 약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가 제가 27살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그 60세 이제 은퇴한다고 보면은 33년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을 나중에 65세부터
한 200만 원 정도 이제 받아요. 네. 그럼 제 와이프는 저 가정주부인데 또 국민연금에 또 임의가입제라는 게 있어요. 만 18세부터 직장 안 하더라도 자기가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한 80만 원 정도 이제 수령하게끔 해놓고, 그럼 벌써 280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아니고 퇴직금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 회사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회사가 망하면은 그건 못 받아요. 근데 뭐 KBS는. 네, 저희는 뭐 망할 염려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퇴직연금으로 이제 들어놓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 33년 정도 이제 하면은 뭐 한 3억 정도 된다고 생각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33년 정도 만약 퇴직연금을 드린다고 하면 한 3억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뭐 최대치로 해서. 그렇구나.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렇게 3억이 있다. 그러니까 어디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만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은 세금을 최소한으로 떼게 돼 있어요. 그냥 그걸 일시불로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15% 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은 30%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금저축은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그게 1년에 400만 원까지 들 수가 있는데 연말에 연말공제 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네. 그거하고 그 다음에 IRP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해서 700만 원까지 1년에 부면은 세액공제가 한 100만 원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나중에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은 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네. 자, 거기서 그러면은 1년에 7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30년을 한다. 그럼 2억 1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냥 다른 데 투자 안 하고 그냥 그거만 하더라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다 합치면 500만 원 되겠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까지가 이제 기본 설계인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이거는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뭐 펀드를 할 수 있고 뭐 ETF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교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ETF라든가 뭐 이렇게 투자를 해놓으면은 적어도 지금 원금보다는 상당히 불어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원리로 해서 이제 구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저자님, 그게 되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사회 초년생이 이렇게 뭔가 시작을 만약 한다고 했을 때 27살, 그럼 뭐 급여가 한 300만 원 예. 정도로 시작을 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간에 목돈도 나가잖아요. 예. 막 집도 사야 되고, 예. 또 결혼도 하고, 예. 애들도 키우다 보면.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액수를 이제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9만 원부터 40한 6만 원까지 다양한 편차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가장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민연금이요? 예. 어떤 구조로 설계됐을까요,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요, 네. 수입이 적은 사람들한테 유리하게끔 그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평균 급여를 한 254만 원 정도로 보고 그보다 낮은 사람들은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원, 매달 10만 원 붙는 사람과 한 40만 원 붙는 사람이 있으면은 10만 원 붙는 사람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비율로 봤을 때 그렇게 구조가 돼 있으니까 자, 국민연금도 자기 수준에 맞게 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은 이제 어차피 회사에서 매달 주니까 그거를 그건 찾아서 쓰면 그건 손해입니다. 그건 그냥 무조건 연금 형태로 놔두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 같은 경우도 연 7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건 최소한이니까 그거는 그냥 유지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돈 가지고선 쓸 수 있도록 설계를 자기가 해야겠죠, 아무래도. 예. 그럼 기자님께서 26년 동안 이렇게 KBS 기자 생활을 해오시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겪으시면서 예. 그 사이클도 보시고 예. 주변에서 좀 이제 자산도 모은 친구도 보고 자산도 잃은 친구들도 보고 막 그랬을 것 같으신데요. 예. 좀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게 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를 나름대로 좀 이제 얻은 친구들의 이제 보면은 아파트를 좀 미리부터 샀던 친구 이런 친구들은 많이 벌었죠. 그리고 주식 투자로 했을 경우에는
좀 소수예요. 소수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국 집 아닙니까? 그래요. 전 국민의 평균 자산의 한 70%가 집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뭐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이제 하나의 부의 공식이었는데, 저는 그 흐름이 이제 좀 주식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주변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젊었을 때부터 그 부동산에 눈을 떠서 집을 빨리 소유한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적절하게 뭐 재건축을 뭐 샀다거나 적절하게 옮겼던 사람들이 아무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만약 시킨다고 했을 때요. 그 학교에서 하는 공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공부가 또 요즘에 많이 부각이 됐고, 이 두 가지를 만약 비교한다고 했을 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이제 저희 애가 그 고등학교 때 경제 쪽을 갖다가 이제 그 선택을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과서를 봤는데, 교과서가 이 뭐라고 그럴까, 부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옛날 그냥 원론적인 내용밖에 없고, 실제로 그 자녀한테 교육을 시키려면은 여기 우리 서점에 많이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을 통해서 실전 교육을 시키는 게 더 맞고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 같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돈을 줘서 네가 한번 투자를 해봐라. 가장 좋은 공부는요, 자기가 소액이나마 투자를 해서 거기서 실패도 겪어보고, 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좀 방향 전환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통 하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하는데, 젊었을 때부터 하면은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높죠. 그럼 중고등학교 이런 자녀들도 좀 데리고 막 부동산 임장도 가고 주식 투자 계좌도 열어가지고 용돈도 넣어보고. 그렇죠. 너무 이르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중학생은 너무 좀 이른 것 같고요. 뭐 고등학생 정도부터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애들 2명 이렇게 성장해 오는 걸 보니까 대신 이제 계속 이제 부모하고 대화를 해야겠죠. 애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봤을 때 적어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거는 그렇다, 아니면 방향이 이럴 것 같다, 너가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정도는 해줘야겠죠. 저도 그래서 이 머니올라 하기 전에는 그런 경제에 대해서 질문 들어오고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저도 책도 이제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이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특히 저희 둘째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본인이 책도 사가지고서 읽어보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하는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답변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은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전혜님께서 이제 정치나 이제 예전 이렇게 경제 방송을 좀 위주로 하시기 전에는 그래도 20년 동안 그 기자라는 본업에 굉장히 충실하시고, 또 그 베이징 특파원으로 쓰촨성 지진 참혹한 현장에도 가시고, 그러니까 그런 본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본업과 이런 투자를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좀 비중을 가져가면 좋을지. 그러니까 전업 투자는 저는 사실 좀 반대하고 싶은 게, 그러면은 아예 거기 이제 좀 뭐라고 그럴까, 투자라는 거리를 뒀을 때 오히려 돈을 벌 확률이 높고요. 내가 거기에 약간 매몰이 된다고 그럴까, 그러면은 판단을 좀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투자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약간 좀 우량주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되죠. 대신 여윳돈으로. 빚내서 하는 건 절대로 반대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제가 금융 문맹이라는 거를 빨리 탈출했으면, 경제 마인드가 빨리 있었으면은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02년도에 제주도 근무를 했어요. 제주도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2006년부터 9년까지 베이징 근무를 했습니다.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제주도 땅값 엄청나게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근무했을 때는 그냥
그때는 중국인 관광객이 없었고 일본 관광객들만 이제 올 때였는데 그때는 그런 투자라는 개념을 제가 생각을 못했고 그런데 아무튼 전 이제 제주도를 1년은 살아봤기 때문에 제주도가 얼마나 청정 지역이고 좀 좋은 지역인지 제가 알잖아요. 그리고선 제가 이제 베이징 특파원을 갔어요. 베이징은 혹시 저 중국 동북지방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그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이렇게 엄마이크 딱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제 오디오가 안 들리면 저거는 날씨 리포트인가? 저는 저 중국 정치를 갖다가 이제 엄마이크 하고 있는데 배경이 뿌예요. 예. 근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중국 사람들이 이쪽 해안가, 그러니까 베이징이라든가 이쪽 내륙 지역에서 이렇게 그 공기 오염이 심하면은 이 사람들이 여행지를 가려면은 선호하는 지역이 청정 제주도겠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그 가능성이 보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이 막 굉장히 올랐지만 개발 시대에 중국 마찬가지로 그 한창 그때가 성장할 때였거든요. 그렇다면은 예상을 어차피 중국 부동산도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으면 경제 마인드가 있었으면은 그때 거기에 살 수 있었겠죠. 예. 근데 다 놓쳤어요. 그 경제 마인드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경험치가 쌓인 것 같아요. 그 외환 위기 때 제가 이제 입사 1년 차였는데 그때 다들 나라가 망할 것 같이 막 주가도 폭락하고 환율을 막 엄청나게 환율이 그때 2,000원까지 갔거든요. 그다음에 주가는 뭐 몇백 원까지 떨어지고 막 이랬는데 그때 다시 또 회복하면서 그때 투자했던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다음에 또 10년 후에 미국의 금융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프라임. 그때도 막 폭락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또 용감하게 투자했던 분들이 돈을 벌었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막 주가가 폭락하고 막 흔들리고 그랬지만은 역시 옛날 경험치를 가진 사람들이 역시 또 오르겠지 해가지고선 또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도 놓쳤죠. 코로나 때 몰랐으니까. 근데 그런 경험치들이 쌓이고 그 다음에 또 엄청난 돈이 풀리고 하는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돈을 갖다 벌어야겠구나.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갖다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 유튜브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진짜 그 강호의 고수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 있는 내용을 다 일반인들이 체득을 해서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그 유튜브 같은 그런 신생 미디어들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 강호의 고수들이 등장하지 않았던 거죠.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유튜브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실제로 그 KBS면은 약간 이제 전통적인 미디어의 최강자잖아요. 예. 그런 걸 느끼세요? 그렇죠. 왜냐면은 뭐 단적으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라든가 구독자 수, 거기에 뭐 좋아요, 클릭, 댓글들 이런 게 바로바로 딱 평가가 되잖아요. 아주 냉정하잖아요. 예. KBS는 안 그런가요? 그 공중파 시스템. 공중파 시스템은 시청률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디지털 플랫폼 같은 그런 즉각적인 그런 반응이 금방 나오지는 않죠. 예.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그쪽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쪽 시장이 훨씬 더 냉정한 것 같아요. 어떤 시장이요? 그러니까 이쪽 디지털 플랫폼 시장이. 예. 그러니까 하다가 바로 뭐 구독자라든가 조회수 없으면은 바로 이제 소멸되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다른 방향을 바로 적용해가지고선 그 활로를 찾는 유튜브들은 또 다시 또 더 성장을 하고. 예. 그 대중들의 그런 약간 선택이 좀 더 냉정해지고. 네.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방송도 그렇고, 지금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다음에 뭐 기업들의 판매 이런 것도 결국은 소비자가 뭘 원하느냐, 수요자가 뭘 원하느냐를 캐치해서 파악해서 거기에 가장 최적의 그런 상품을 제공하는 쪽은 성공을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그냥 도태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앞서서 IMF, 서브프라임, 코로나 이렇게 세 가지 큰 사이클을 얘기해 주셨는데 예. 그러시면서 이제 정말 또 그 경제가 어떻게 변하고 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럼 현재 좀 시점에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이제 부동산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예. 요즘 부동산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제 견해도 있지만은 그 어떤 전문가들 견해까지 다 종합을 한번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워낙 많이 몇 년 동안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오르면은 또 떨어지는 구간도 있고 다시 또 이제 에너지를 축적해서 다시 오르고 대신 이제 경제가 그만큼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경기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부동산은 일단 정책이면서 때때로 이제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대신 상승률이 좀 둔화됐다.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큰 상승보다는 예, 좀 하락은 아니지만. 아직은 아니죠. 아니지만.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 그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거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에 의해서 양적 긴축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건 충격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주식도 좀 출렁이겠고 부동산도 그 나름대로는 일정 수준 하락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대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도 공급량이 굉장히 적어가지고 당분간은 유지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도 예상이더라고요. 그 과거에 IMF나 서브프라임 이럴 때요. 네. 집값이 진짜 많이 빠지는 거는 많이 빠졌나요? 외환위기 때는 좀 많이 빠졌고요. 그 금융위기 때는 그때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게 끝난 다음에 한 2010년, 2012년 그때가 좀 가격이 한 30%까지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주식은 잘 모르지만 집은 그래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쭉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대신 빠졌더라도 다시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986년에 그때 이제 중학생이죠. 중학교 3학년일 때인데 그때가 개포동의 34평 아파트가 3,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게 그 로얄 엑스큐라고 1500cc짜리 자동차가 있었는데 대구차에서 만든 거. 그게 1,500만 원이었거든요. 진짜요? 예. 집값과 자동차 값이 그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와. 개포동 지금 34평 보면은 30억이 넘거든요. 차는 1500cc 지금 보면 한 2천, 3천만 원 정도 하고. 예.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그 부동산, 특히 집이라는 거, 집 중에서도 아파트,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얼마만큼 이게 그 상승률이 쭉 꾸준히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거의 그러면 지금 100배 올랐네요. 3천만 원이면 3,500에서 그러니까 한 86배, 87배 정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장기간으로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중간에 이제 오른 상태에서 한 20, 30% 떨어졌다가 또 다시 또 이제 오르고 그렇게 된 거죠. 그때 떨어질 때요. 네. 진짜 분위기가 지금도 잘 상상은 안 가거든요. 사람들이 막 지금도 거래가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 진짜 집을 보지도 않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안 사고.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진짜 보이나요? 그러니까 부동산, 주식 다 똑같은 거예요. 자산이라는 거는요.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안 사요. 근데 이게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또 오르면은 또 그때 사람들이 몰려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제가 집을 이제 기존에 있던 걸 팔고 다른 걸로 이제 옮기려고 보러 다니는데 다 계약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취소해요. 안 팔겠대. 더 오르니까.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상승 국면이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집을 팔고 내놨어요. 근데 아무도 보러 안 와요. 그러면 이제 하락 국면인 거죠. 예. 그게 딱 심리가 다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게 좀 폭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약간 일시적일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좀 지나면 하락으로 들어갈까요? 일정 부분 조정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이게 그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뭐 특히 부동산이 많이 떨어졌던 사례가 일본하고 그 금융위기 때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때 공통적인 현상이 막 집을 사요. 뭐 빚을 내 가지고 막 사요. 그러면은 이 가격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더 사줘야지 올라가는데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으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대신 우리가 지금 그런 나라들하고 이제 다른 거는
그 담보대출 규모가 그런 나라들보다 그 당시보다는 상당히 적죠. 우린 규제를 하니까. 그 지금 이제 간혹가다 신고가 나오는 거는 그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이 안 되니까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현금으로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집들은 진짜 빠져도 뭐 팔질 않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폭락을 하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거는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여러 채를 사서 빚을 내서 많이 했을 경우인데 지금 우리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를 보면은 똘똘한 한 채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최악의 상황에도 내가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한 채니까. 그러면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이라는 게 그러면 만약에 아직 무주택자라고 한다면은 예.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떤 선택을 좀 하면 좋을까요? 제 책에도 뭐 했지만은 집 한 채는 그 일반인들은 가지고 있는 게 낫다. 왜냐하면은 그냥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뭐 대통령, 국회의장, 저 대법원장, 그다음에 뭐 국무총리, 그리고 뭐 이렇게 고위 관료들, 그다음 국회의원 300명, 이렇게 그 매년 재산 공개를 하는데 대부분 다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가장 그래도 지도층 인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집 한 채는 갖고 있는 게 이런 인플레이션 사회에서 안전한 것이 아닌가. 그 책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자기가 여력이 안 되는데 뭐 너무 빚을 갖다 많이 내서 산다. 이거는 보통 영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반대. 예, 그거는 왜냐면은 집값이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이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여력이 되는 한해에서는 일단은 가격이 뭐 하락하는 것도 각오하고 해서 하게 되면은 갖고 있는 게 낫죠. 방송을 하시면서 한 100여 명을 이렇게 게스트로 초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분들 가운데서의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인사이트나 뭐 공통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 주식 분야로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좀 인사이트 있다고 느껴지는 분이 이제 그 염승환 EBS 투자증권 이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그 새벽마다 모든 그 증권사 리포트를 다 읽어봐요. 그리고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종목의 역사를 갖다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쭉 얘기를 국내 주식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또 전략은 흐름이 이제 바뀐다. 국내 주식은 흐름이 바뀌니까 한 6개월 전에 더 괜찮을 종목을 미리 사놓고 기다리다가 낚시하듯이 그때 오르면 이제 딱 팔고 뭐 이런 식의 전략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글로벌 경제 흐름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 투자증권의 저 김일구 상무님 이분이 보면은 미국과 그러니까 거시 경제 흐름인데 미국과 중국 이런 관계 그리고 그 글로벌 이제 금융 시스템 이런 거에 굉장히 좀 해안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인터뷰하면은 저도 많이 배우고,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안유아 교수님 같은 경우에 그 성균관대 그분은 이제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렇게 통찰력이 있어요. 제가 이제 베이징 특파원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은 저 정도 내용이면은 상당히 좀 깊이 있게 들어갔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죠, 아무래도. 베이징 특파원 3년 계셨죠? 예. 그리고 이제 인민대에서 연수도 한 1년 했었고. 예. 예. 그러면은 혹시 부동산 쪽에서는 없으셨나요? 부동산 쪽은 그 건국대학교 신기훈 교수님이 아주 학술적으로는 굉장히 통찰력 있게 정확하게 짚으세요. 해외 사례도 많이 아시고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실전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저희 쪽에는 모시지 못했지만은 그 이상우 굉장히 이렇게 현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짚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몇 년 동안 보면은 다른 전문가들은 다 하락한다고 했는데 이분만 오른다고 하면은 또 다 맞고 뭐 그랬었어요. 예. 박세익 전무님은 이 주식의 흐름을 잘 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
다들 이제 막 던지는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딱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서 굉장히 저평가됐네. 지금은 사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주린이들의 뭐 교사 이렇게 불리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맥을 잘 짚으세요, 박세익 전무님은. 네. 저는 이 경제 분야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즐거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여기서 그 얻게 된 이런 뭐 지식과 뭐 이렇게 이런 내공 이런 걸 갖고선 저도 나름대로 이제 투자해야죠. 그러면 그 또 좀 궁금한 게 이제 시사라고 하면 예.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대선이 이슈가 또 많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대선 같은 이슈가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과거에 미쳤었나요? 대표적인 게 그 테마주라고 그래서요. 그 많이 봤는데 그 테마주들은 그 주도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대선 주자하고 연결돼 있다고 본인들이 막 선전을 해가지고 쭉 끌어올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공통적인 심리라는 게 올라가면은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작전 세력이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어떤 계기가 있으면은 그게 계속 반복돼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당했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또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그 안레빌링가 또 막 올라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또 여기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런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테마주에 절대로 엮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떤 후보도 아니 내가 어떤 과를 나왔는데 대학에 어떤 과를 나왔는데 이 과에 같이 그것도 아는 사람도 아니래요. 같이 다녔다는 사람이 세운 회사다. 해가지고선 쭉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그런 거 정말 위험하죠. 예. 그러면은 그 대선 후보가 그 부동산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부동산에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고요. 다만 지금은 워낙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집값이 공급 부족한 게 한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 후보들마다 지금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고 정말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할 정도로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겠다고 하는데 그거 진짜 우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나라가 흔들릴 겁니다.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그 집값이라는 거는요. 어차피 인플레이션 감안해가지고 경제 성장과 해서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성장을 하면은. 근데 이거를 적당하게 오르게끔 컨트롤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이게 너무 많이 오르면은 감당이 안 돼요. 부동산이 오르게 되면은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수십 가지의 각종 지표들이 있는데 그게 다 오르거든요. 심지어 뭐 건강보험료까지 오르게 돼 있고 재산세, 세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집값은 떨어져도 안 좋고 너무 많이 올라도 안 좋고 적당하게 조금씩 오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거를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 공급량을 봤을 때는 좀 위험할 정도로 많이 다. 그 한꺼번에 몇 년 단기간에 그렇게 공급되잖아요. 그러면 집값 그 폭락되고 하면은 나라 전체가 흔들릴 겁니다. 예. 근데 아마 그분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과거에 그 사이클을 경험하시면서 그 집값이 하락할 거다 그런 신호 혹시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이건 뭐 전문가들 얘기인데 일단 미분양이 증가를 한대요. 그리고 아무래도 마찬가지가 저기 외곽 지역부터 이제 미분양이 증가해서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미분양이 증가하면은 그럼 집값이 이제 그건 실제로 하락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경매 낙찰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보통 한 80% 정도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 가격보다는 한 80%에 근데 지금은 이제 100%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낙찰률이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집값이 좀 하락할 신호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분양 증가와 경매 낙찰률. 예. 근데 지금은 지방에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수도권은 아직 그 미분양도 적고 낙찰률도 아직 100 이상이고 그렇다고 기사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실제로 한 2012년, 15년 그때 좀 집값 떨어졌을 때 서울 지역에도 미분양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예.
그때 어떤 아파트가 미분양이 어느 지역에? 그때 아니 그 저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어. 아니 그 제가 살던 아파트거든요. 아 진짜요? 예. 어. 그 당시에 그 반포에 네. 레미안 퍼스티지하고 네. 자기가 있어요. 네. 거기가 미분양이 됐어요.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2009년에 입주했는데 어. 미분양이 난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그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어.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미분양 나고 하니까 안 들어가려고 이제 하다가 결국 그때 이제 미분양했지만 또 이제 그 도전을 해서 들어가셨던 분들이 많이 벌었겠죠. 어. 아 지금 거기 사시는 거예요? 아, 저는 그때 살았고 지금은 딴 데로 옮겼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은 그게 거기 그 미분양 그런 일이 앞으로도 벌어질 가능성은 제로는 아닌가요? 아니 있죠. 아, 있어요? 예, 미분양. 그렇게 노른자 땅이에요? 근데 그 정도 되면은요. 저도 아직 궁금한 게 상황이 좀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이건 한번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리는 서울시 인구가 네. 1000만을 돌파한 게 몇 년도쯤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2000년대? 1988년. 아, 정말요? 예, 올림픽 있을 때. 와, 그렇구나. 엄청 빨리 그렇게 됐구나. 그때 신문 막 도배했어요. 서울 인구가 드디어 1000만을 돌파했다고 해가지고. 네. 그때 경기도, 그러니까 인천까지 포함해서 경기도 인구가 얼마였을 것 같아요? 그때 한 1500만? 2000만? 500만. 아, 그러니까 서울은 1000만이고요. 네. 인천 포함한 이제 경기도 인구가 500만이잖아요. 그런데 와. 제가 이제 그 행안부 출입할 때가 2002년도에 그때 그 경기도와 인천 인구가 서울을 추월했어요. 그 당시 서울 인구 얼마였을 것 같아요? 1100만? 1000만이었습니다. 1000만. 아, 1000만. 그러니까 서울 인구는 계속 1000만이에요. 음. 근데 경기도 인구는 1000만을 돌파한 거죠. 지금은 얼마인지 아시죠? 예, 지금 거의 2000만. 지금은 경기도하고 인천 인구는 한 1600만 정도 넘고 네. 서울 인구는 900. 1000만. 1000만? 예. 아, 아니, 계속 1000만이네요, 그냥. 1000만 언저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올라가죠. 다시 말하면은 서울은 계속 인구가 유지되고 그다음에 땅도 이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서울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쪽이 더 이제 커진 거고 전체 합하면 2,600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 수도권으로 더 몰리니까 전국에서 지금 대기 수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서울 그리고 서울에서도 좀 좋은 지역이라고 지금 꼽히는 지역은 그런 미분양 사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워낙 잘 짓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간과했던 부분인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아파트에서 살았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과거에 좀 그런 다르구나. 네, 달라요. 세대랑. 저 같은 경우도 한옥집에서부터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그렇게 무조건 살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 보면은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거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진짜 앞으로는 진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 그거는 이제 서울로 진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또 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알짜 지역이 뭐 미분양 사태 같은 게 나면은 정말 하루도 안 걸려서 해결이 다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땅이 없으니까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적어도 새로 짓기는 어렵고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이제 지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그런 미분양 사태는 좀 대규모 미분양 사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인구가 또 2030년까지는 수도권 인구 계속 는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서울에서 뭐 강남을 대표로 해서 그 초고가 아파트, 네. 거기는 이제 완전 뭐 그들만의 리그고 이제 그 이하의 아파트를 갖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이게 보통 중산층에서 조금 이상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반포나 이런 쪽은 이제
논외로 하는 거고 다른 데 집값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떨어져서 이제 그 일자리 소득에 맞게 좀 수렴할 것이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미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전에는 아무튼 뭐 동별로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요즘에는 좀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단지별로 그런 층이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대신 그런 만약에 그 더 이렇게 비싼 아파트다 뭐 그러면은 더 이렇게 보유세라든가 뭐 이런 거를 더 강화해서 이렇게 더 부담을 하게끔 뭐 그렇게 되겠죠, 정책 같은 경우는. 그 기자님께서 보실 때 과거랑 지금이랑 이렇게 봤을 때 그 격차, 경제적 벽차가 점점 진짜 커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상대적인 격차가 커지죠. 아, 커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깜짝 놀란 게 2020년하고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 우리나라의 그 1인당 GDP가 3만 1,000달러 정도였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3만 5천 달러거든요. 와.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로 그만큼 돈이 많이 풀린 그런 영향도 있고 우리 또 기업이 잘 수출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돈을 번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우리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많이 또 추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는 게 제 주변에서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인당 GDP는 올라갔지만은 이게 소수한테 좀 쏠린 것이 아닌가. 아직 뭐 제가 통계적으로 아직 그런 자료는 못 봤지만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네요. 코로나 위기 때 오히려 거의 10%가 더 올라갔네요. 아무래도 진짜 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코로나 타격이 심했을 텐데 예. 줄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예, 오히려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갔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단골로 가던 식당도 한 3군데가 문을 닫았어요. 정말 음식도 맛있고 괜찮은 집이었는데도 한 지금 2년 정도를 이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고 망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중산층에서 그 서민으로 떨어지는 거겠죠. 그런 측면이 좀 안타까워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영업자들을 그 전년도에 그 매출이라든가 세금 그 증명서를 내면은 거의 뭐 전액을 보상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민으로 그렇게 좀 하층민으로 떨어지지 못하게끔 중산층이 그거를 잡아주는 게 좀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저자님께서 이번에 이제 부의 설계 책 쓰시면서 좀 이런 상황 속에서 좀 격차도 좀 커지고 좀 이제 큰 틀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개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대응해가고 준비해가면 좋을까요? 그건 뭐 연령대별로 이제 다른데요. 저는 뭐 20대, 뭐 30대 분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뭐 벼락거지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굉장히 뭐 영끌이다 해서 굉장히 이제 심적으로 쫓기고 있는데.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것도. 그렇죠, 예.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해봤지만은 그 자체로 그 이상한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근데 다른 그 토큰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 실체가 좀 불분명한 거 이런 거는 사실 도박성이거든요. 그런 건 하지 말고 결국은 시간이 그분들한테는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돈을 내가 모아서 그 50대 이후에 내가 부자가 되게끔 하는 그 설계를 갖다가 이제 그 시간대별로 해서 시기별로 해서 잡아서 하면은 그러면 그 50대 이후에 다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경제에 오를 수 있다고 좀 봐요. 다시 너무 조급해가지고 빨리 승부를 보려고 빨리 돈을 벌려고 하면은 그러면 실패합니다. 예. 그러면 그 천천히 50대 이후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아까 맨 처음에 좀 얘기해 주셨던 연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는 무조건 해야 돼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되고 반드시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여윳돈으로 해야 됩니다. 여윳돈. 그리고 여윳돈으로 하되 한꺼번에 몰빵하지 말고 그 시기를 딱 둬서 일정 기간 동안에 조금씩 사는 걸로. 그게 어떤 점이 장점이냐면은 주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하락했을 땐 하락한 만큼 또 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이번에 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 미국 주식 시장이 우리 주식 시장하고 분명히 달라요. 미국은 그 전 세계의 자금이 모이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또 기업들의 성장률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에 이제 한 10여 년 봤을 때 쭉 꾸준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책에서는 그 로마의 노예제도하고 미국의 주식시장을 좀 비유를 했는데 로마가 400년 동안 그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원동력은 정복을 통해서 노예를 계속 공급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복할 땅이 더 이상 없어진 거예요. 서쪽은 대서양까지 갔죠. 영국까지 정복했으니까. 북쪽으로는 저기 스카디나비아 반도 전까지 갔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이제 갔죠. 동쪽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있으니까 더 이상 못 갔어요. 노예가 더 이상 이제 수혈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그 성장 동력을 잃어버려서 망했죠. 근데 미국은 이 주식 시장으로 버티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기업들의 그 성장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 세계 자국이 몰리고 또 미국 내에서 401k라고 우리로 말하면 퇴직연금인데 그게 또 계속 거기 돈을 갖다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돈이 모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또 실패도 하지만 또 더 큰 기업이 탄생하고 그게 미국의 힘인데 만약에 그게 이제 주식시장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은 망하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은 그런 미국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한다고 그러면은 분배를 할 때 미국의 그 주식시장에 쭉 올라가는 그 흐름, 지수에 이제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그나마 좀 안전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윳돈으로. 예, 여윳돈으로. 미국과 예. 그리고 또 한국에도 이렇게 하되 미국에도 하고 예. 분산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20, 30대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혹시 40대, 50대 플랜도 있나요? 40대 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본인들의 좀 부가 형성돼 있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일단 퇴직금부터 그 IRP 계좌로 해서 퇴직연금으로 이제 돌려서 하고 퇴직연금도 그 확정급여형이 있고 확정기여형, DB형, DC형이라고 하는데 확정급여형은 그냥 내가 나중에 받을 돈이 딱 정해져 있어요. 퇴직금이. 대신 그 회사가 그걸 이제 운영을 해서 투자를 하든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익이 발생하면 회사가 가져가는 거고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나는 그 퇴직금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확정 이제 급여형인데 그 DC형, 확정기여형은 내가 어디 투자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TF 투자하든 펀드 투자하든 자기가 공부가 충분히 돼가지고 미래에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분야, 뭐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라든가 뭐 메타버스라든가 이 분야는 계속 성장할 거다. 한 10년 내가 바라보고 투자하겠다 하면은 그런데 내가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벌 수가 있는 거고. 그게 40대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집이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내 돈을 가지고서 한번 지금 살 수 있는 데가 어딘가 해서 뭔가 또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죠. 집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점이 또 좋냐면은 나중에 그 주택연금이라고 있어요. 집을 담보로 해서 영목이진데 은행에서 이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줘요. 지금 한 9억짜리 집이면은 65세부터 받으면은 한 2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월요? 예, 월 230만 원. 엄청 많이 받네요. 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연금 네. 한 4, 500에다가 230만 원 합치면은 노후는 뭐 문제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 은퇴를 좀 앞두신 분들이 네. 제일 아무래도 그 고민을 하는 게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은퇴하신 선배들 만나보면은 뭐 다들 돈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한 몇 년 남았으니 제가 한 7년 남았나? 7, 8년, 7년 정도 남았겠구나. 굉장히 동안, 제가 이런 표현 했던지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그 노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지금 가장 이제 고민스러운 게 그런 부분이고요. 대신 저도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서두르면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경제 공부하면서 이런 흐름을 보고 있죠. 상승 단계는 지금 이제 좀 끝났고, 지금은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좀 경기 이제 출렁일 때, 코로나 사태 같은 게 터졌을 때, 뭐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럴 때 좀 투자를 해서 한번,
나름대로의 한번 불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건 이제 개인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 주장 얘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은퇴 후에 최고의 퇴직은 그 두 번째 일을 갖는 거다. 예, 맞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것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죠. 음.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만약에 60세 은퇴, 60에나 65세 은퇴를 하면 100세 인생이면 30년, 40년이 남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일을 하든 아니면 자기의 취미 생활을 갖든 뭔가를 할 거를 준비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아마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겁니다. 어떤 게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건 이제 미리 준비하는 게 지금 사회자님 말씀대로 예, 그렇게 미리 준비하는 게 맞고요. 근데 대신 그거는 뭐 저같이 한 7년 남은 사람처럼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혹시 그런 것도 좀 고려하시나요? 그 은퇴하고 나서 뭐 공동체라든지 같은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취미 활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회 봉사 활동. 제 주변에 보니까 꼭 보수라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자기가 처한 상황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저는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전망 있게 좀 좋게 보시는 분야, 예. 그거 하나랑 과거에 혹시 막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혹시 이런 게 있으셨을지, 뭐 예를 들어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뭐 아니면 삼성이 진짜 지금 완전 글로벌 기업 같은 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런 일이 벌어졌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실지 궁금해요. 두 번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요. 전 반도체가 그랬어요. 중국이 그 디스플레이 쪽을 갖다가 맹추격해가지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당히 고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의 반도체 분야, 반도체 굴기를 외치면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을 때가 그때가 10년 전인데 그때 반도체 분야도 중국이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닥칠 수 있겠구나. 그때 그런 예상들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반도체 분야 아시겠지만은 그 D램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인데 비메모리는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여긴 좀 아닌데 메모리 반도체는 좀 단순하게 쓰이고 제작 공정은 단순하다 이렇게 좀 알려져가지고 중국이 여기는 좀 장악하지 않겠냐 예상을 갖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중국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점유율이 1%도 안 돼요. 지금요? 예, 완전 실패했어요. 그만큼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분야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비용을 갖다 어느 정도 투입해서 이익을 날 수 있게끔 하는 수율도 좋아야 되고, 그 체계를 갖다 만드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요 세 개 업체가 지금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측면은 저도 제가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지금 움직인 거고, 반도체 분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거는 지금 뭐 다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리고, 친환경 쪽, 전기차도 그렇고, 뭐 수소 경제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대신 그게 어느 정도로 빨리 다가오느냐, 여기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길게 보고서 호흡해서 투자를 하면은, 손해는 안 보겠죠. 네. 여윳돈을 갖고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여윳돈입니다. 젊은 분들한테는 시간이 가장 큰 자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윳돈이라는 거는 내가 뭐 빼지 않을 거면은 그런데 이렇게 투자해 놓으면은 한 10년 정도 보고서 한다. 20년 보고 한다. 20년은 너무 길고 한 10년 보고 한다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좋은 거는 맞고 방향성은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언제 실현이 될지는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인내심도 필요한 거고 멀리 볼 필요도 있는 거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이제 VR하고 이제 AR 있잖아요. 제가 이제 2011년, 12년 그때 이제 그 9시 뉴스 담당을 할 때 그때 이제 처음 그런 게 도입이 됐어요. 뉴스에 그렇게 도입이 일찍이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요. 10년 전에? 예. 와. 근데 그때 다 뭐 VR, AR 시대가 온다라고 막 했는데 결국은 그 뉴스에 도입했던 게 그냥 별로 활용이 안 됐어요. 그렇구나. 예. 그 시청자 입장에서 이걸 써야 되거든요. 예. 곡을. 예. 그러니까 불편한 그때도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아무튼 결국은 수요자가 판단하는 거니까 예, 그런 너무 미래에 앞당겨 와도 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결국 시장에서 판단할 겁니다. 참 그런 측면에서 현재 돈도 좀 잘 벌면서 미래의 성장성도 있는 그런 예. 걸 잘 고를 필요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본인이 계속 그 관심을 갖고선 주시를 해야 되고 뭐 CES라든가 세계 그 박람회 같은 경우도 계속 봐야 되고 결국은 소비자가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으면은 쓰이지 않으니까. 예. 예전에 제 2000년대 초반 그때 막 닷컴 버블 할 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이얼 패드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개발한 회사가 있었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그때 뭐 지금의 우리 카카오라든가 뭐같이 이렇게 그냥 국제 전화도 공짜로 쓸 수 있고 뭐 이런 게 개발됐다고 해서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빨리 오고 좀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상용화가 안 됐어요. 주가는 확 올랐다가 확 빠졌죠. 그렇구나. 예. 제 주변에서도 그걸로 그 당시 돈으로 뭐 90 몇 억인가까지 갔는데 뭐 100억을 채우고선 팔려고 하시다가 그 다음 날부터 뭐 폭락을 해서 못 빼시고 손해 엄청나게 보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렇구나. 그때 코스닥 진짜 엄청났다. 예. 계속 상한가 갔거든요 그때. 그러다 빠지니까 계속 상한가 가서 이제 쭉 떨어지고. 그러면 그런 주식의 특징은 그러니까 기술은 진짜 엄청나고 뭔가 되게 센세이셔널한데 그러니까 소비자가 선택을 안 한다는 건 결국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거는 별로 써보니까 별로 이게 필요가 없다? 효용성이 없다?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돈도 안 내고 예.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 필요도 없으니까. 실제로 그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 그때 초창기 모델이기 때문에. 예. 저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이제 전통적인 KBS 그 방송에 있으면서 이 SNS가 이렇게까지 좀 부각될 줄은 어떠셨나요? 저희 KBS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관련된 유튜브 채널이 120개가 넘는데 대부분은 저희 120개요? 예. 와. 아니 근데 그게 다 이제 저희 자료 있잖아요.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해서 재가공을 해서 틀어주는 건데 그건 굉장히 저는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KBS의 옛날 아주 자료들이 많은데 그게 지상파로는 한 번 나가고 아니면 재방송하고 끝나는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면은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시청자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남죠. 예. 계속 알고리즘이 돌고. 예. 그렇구나. 예, 대부분은 그런 아카이브를 활용한 그런 플랫폼들입니다. 와, 근데 120개나 있군요. 예. 예전에 제가 사실 6년 전에 그때 이제 페이스북을 좀 위주로 이렇게 일을 시작할 때는 약간 무시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용어도 제가 되게 기억을 하는 게 이쪽을 뉴미디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뉴미디어 본부가 있었어요, KBS에.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뉴미디어를 안 쓰더라고요. 예. 왜냐면 너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디지털 미디어인가 뭔가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예. SNS로 바뀌고. 예. 그래서 와, 이게 뭔가 판도가 바뀌고 있다.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그게 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혹시 그냥 내부자의 시선이 궁금해서. 저희도 지금 그렇게 빨리 바뀌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좀 그걸 갖다 따라가고 또 어떤 거는 또 저희가 수용하려고 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OTT가 또 막 떴잖아요. OTT 플랫폼이 지금 넷플릭스부터 해서 뭐 디즈니 막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이제 지상파와
그 SK하고 어. 같이 해서 SKT하고 같이 해서 웨이브라는 또 OTT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빨리 변해가지고 좀 잠시 마음을 놓으면은 그냥 뒤처지는 것 같아요. 아, 느껴지세요? 예, 빠른 게? 예, 느껴집니다. 불과 제가 저 머니홀라 1년 반 전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뭐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특히 경제 유튜브 채널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서로 또 경쟁하다 보니까 또 각각의 또 특성들도 이제 보여주는데 이 저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경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리고 분야도 뭐 주식 전문, 뭐 부동산 전문, 아니면 전체를 갖다 아우르는 또 전문, 그리고 경제뿐만 아니고 다른 뭐 역사 부분도 같이 또 맞물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연금만 따로 하는 또 플랫폼도 있고, 굉장히 이게 세분화되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하고 이 변화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결국은 그렇게 바뀌게 만드는 거는 본인들이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요자들의 반응을 보고선 하는 것 같아요. 다들. 이 분야 반응이 좋네? 그럼 이거 여기 갖다 더 확장을 시키고, 여기는 조회수도 안 나오고, 뭐 댓글도 별로 안 다네? 그러면은 없애버리고. 예. 아, 그렇군요. 그, 이번 책의 뒷부분에 그 머니홀라 채널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또 흥미롭게 써주셨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수익까지도 다 밝히셨더라고요. 예, 예, 예. 하루에 100만 원씩 버신다. 예, 예. 네. 뭐, 처음에 이제 그 보면 유튜브를 이렇게 해보니까 1000명, 구독자 1000명, 그리고 10,000명. 특히 10,000명 할 때까지가 보통 그래프가 한 이렇게 정말 천천히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은 이제 뭐 복리 효과라고 하나,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나, 이게 좀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고비가 좀 있는데, 가장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몇 가지가 좀 맞물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콘텐츠, 그 출연하신 분들의 그런 강의가 일단 좋아야 되고, 그거를 시청자들이 좋아하게끔 편집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시청자들이 저희 거를 보는 시청자들은 주로 저녁 시간대 보거든요. 그러면은 하루에 낼 수 있는 시간이 뭐 전체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시간이 한두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희 거는 한 20분에 30분 정도로 정말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걸로 딱 압축해가지고 편집을 하고, 또 자막을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시간 낭비하지 않게끔 그 가장 최적의 그 시간과 내용을 갖다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그 유튜브 요즘에 또 관심 많으시니까 또 예. 개인 채널 가지시려고 하시는 분도 예. 많고, 부의 설계를 읽으셔가지고 개인의 그런 탄탄한 부를 그 만들어가는 그것에 대한 공부도 하시고 예.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도 공부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는 하되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한꺼번에 그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고 꾸준히 투자를 해서 좀 장기간으로 좀 그 돈을 벌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실패가 없으실 거예요. 유튜브 성장 그 곡선이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예. 처음에는 좀 이렇게 가더라도 예. 어느 정도 종잣돈 모이면.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ETF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S&P 500을 추종하는 뭐 스파이가 있고, 나스닥을 추종하는 뭐 QQQ가 있어요. 거기 수익률이 1년에 한 12%, QQQ는 15%, 평균을 따지면은 그게 한 10년을 쭉 갔다고 보세요. 이 누적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10년 전에 1억을 투자했으면은 한 10년 후에는, 20년 후가 한 20억이 되겠다. 예. 네. 복리 효과, 스노우볼 효과.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은요, 투자는 하시되 절대로 빚내서 하지 마시고 여윳돈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여유를 이렇게 두고선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지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각 분야를 다룬 책들은 상당히 다들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각 분야를 모아서 한 개인이 어떻게 안전하게 부를 설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만든 책이고요. 일반인 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저 나름대로 제 26년 기자 생활 경험을 토대로 쉽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글로벌 경제 흐름이라든가 돈의 흐름, 성격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한번 그냥 이렇게 쉽게 읽어보시면은 그냥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었고 그냥 너무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스터디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보시지 마시고 그냥 쉽게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딱 그 기자님들께서 예.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하신 게 출연하신 그 게스트분들의 주옥 같은 그런 예. 것들을 너무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예. 저는 저런 책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다양한 시각에서 이렇게 조합해 주셔가지고 예. 한 큐로 이렇게 쫙 풀어주시는 거. 예. 그래서 진짜 투자 공부하고 부의 설계를 탄탄히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면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자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예. 마무리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부의 설계를 쓰신 정인성 기자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귀중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